과학적 객관성 문제와 정신분석 치료 이론. 예,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 책 이름이고. 네, 과학적 객관성의 문제. 사람들이 타인의 정신적 산물을 고찰할 때 취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작품의 작가가 아닌 작품 자체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작가의 창작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이 작품 연구에 도움을 준다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 연구의 경우에는 하나의 태도가 지배적이다. 중요한 것은 직업 자체, 즉 그것이 가진 진실된 가치라는 것에 사람들은 모두 동의한다. 과학자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그의 동기와 목적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실제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래 작업 자체라는 거예요. 그 작업 자체를 중심으로 보지 이러한 작업을 한 사람이 가졌던 정서나 목적은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과학에 관한 하나의 과학적 과제에 착수하는 개인의 이유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의 타당성과 정확성 그리고 진실성뿐이다. 심리학 서적, 특히 정신분석 서적을 포함한 과학서들은 본래의 가치, 즉 그것이 갖는 설명력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저자의 특별한 동기와 성격, 정신 상태가 이론과 결과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흔히 제시되는 신뢰가 프로이드가 죽음 본능에 대한 생각을 이론화할 때 그는 질병이 있는 상태였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그때 죽음에 직면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어떤 이론이 공식화될 당시 저자의 개인적 상관은 무관하게 이론의 객관적 및 과학적 성질에 근거하여 수용되거나 수정되거나 거부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할수록 명확한 판단이 더욱 힘들어진다. 폭넓고 중대한 진실 중에 그것을 단언하는 관찰자와 무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진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특히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다루면서 관찰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 즉 그런 자료를 이론화하고 그것의 정확성과 타당성, 그리고 설명력을 결정하는 당사자들을 무시해도 좋은 것인가? 현대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물리학에서 대답은 양적인 것이다. 원칙적으로 관찰자는 언제나 관찰 대상의 일부이고 따라서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대우주에 관한 관찰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영향이 극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학에서 자기 심리학으로 옮겨오면서 우리는 자기 심리학을 따르는 정신분석, 즉 심리적 기능의 총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그런 총체적인 기능 부전의 원인인 심리 구조 결함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분석에서 우리는 현대 물리학자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플랭크의 미립자 영역과 뉴턴 물리학의 대우주와 같은 조건을 다루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치 않다. 이론적으로 내가 신봉하는 것은 미립자 물리학에서처럼 복잡한 정신상태 심리학에서는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객관적 진실에는 반드시 관찰자의 판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전이를 인식하고 나아가 환자의 의사소통과 성격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요소들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신분석에서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순수한 인신론적 접근은 인식론적 접근. 예, 발음이 잘 안 돼요. 마치 인식론적 접근은 제한적으로 모두 잠 깨셨어요? 제한적으로는 유효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부적절하다.
그것에 얽매이다 보면 정신분석 상황에서 환자가 보이는 반응들 중 가장 중요한 측면들을 놓칠 수 있다. 인지적 틀은 분석가를 관찰자로만 그리고 환자를 단지 그 대상으로만 간주한다. 이런 태도는 정신분석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공정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완할 방책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전이 왜곡에 의한 분석가의 영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인간 존재로서의 분석가의 영향을 인식하고 검토할 방책이 필요하다. 분석가는 환자의 내적인 삶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데 분석가가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 취하는 활동의 성공과 실패는 정신분석 과정의 원동력이다. 자, 여기까지만 좀 보시고 여기까지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화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좀 나누시죠. 결국은 치료사가 문제라. 근데 교수님, 좀 전에 교수님께서 그 융이 치료를 받아라. 치료자는 반드시 치료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환자를 돌볼 수 있다. 예, 예, 치료자가 겪고 극복해낸 만큼 그 환자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다. 근데 진짜 이게 굉장히 아니, 너무 와닿는 게요. 내가 환자한테 질문을 구울 때는 당연하고 내가 동료들한테 질문을 받으면 화가 나고 화가 나죠? 그래서 제가 아주 어제 동료 슈퍼비전반한테 짜증났었어요. 그래요. 나보고 질문하래? 네가 생각한 걸 좀 얘기하라는 거야. 나는 이런 입장이고 선생님들은 계속 나한테 막 질문을 퍼붓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끝나고 났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탐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치료 과정에서의 어떤 그 질문들이 때로는 환자를 참 힘들게 했겠구나 하는 깨달음. 그렇죠. 내가 직접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만만치 않죠? 네. 제가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요즘은 점점 더 하게 돼요. 몸을 사리는 것 너무 사려도 방어적이지만 이게 참 중심을 잡기가 힘든데 제가 어제는 어떤 그 내담자분한테 그랬어요. 이분의 어린 시절이 너무나 불행하고 불운하고 너무 처참해요. 너무 서글프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얘기 속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깐난쟁이를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3월이었는데 아기를 놓고 산후조리 좀 하고 나서 놓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가 하루 종일 울어도 점심때 들어와야 이제 엄마가 젖을 주고 아이를 앉혀놓고 또 눕혀놓고 또 나가고 이렇게 컸대요. 아주 아기 때. 근데 이제 그걸 어머니한테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들을 때는 그때는 몸 공기라 바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랬겠지 하고만 이해했대요. 그런데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느 날 그게 그렇게 슬프더라네요. 슬프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감정을 이렇게 이분이 느끼고 저한테 언어적으로 표현하셨다는 게 굉장한 그 성장이잖아요. 그럼요.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심스럽게. 사실은 제가 누구 씨에 대한 과거력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관계나 문제들을 연결시킬 때마다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을 거라는 게 느껴져서 사실은 제가 참 조심한다고 하는데 좀 그러네요. 내가 이렇게 진짜 진심을 다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거를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이 일어날 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정한 공감이 서로 이해가 깊어지. 그래서 어떤 치료 진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담자의 그 무의식, 그게 아픔을 내 무의식이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그거는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 얼마나 아기가 그랬을까 하면서 거기서 우러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가식이 아니고 공감해줘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치료가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 처음 임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공감은 후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노래할 때 후렴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장구를 쳐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반주하죠. 추임새. 추임새. 추임. 추임새를 넣는 것이 공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기법처럼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이게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난 공감 잘 해준다고 생각. 내담자가 어떤 얘기 할 때마다 그래요. 이 말만 하면 공감이 되는 것을 착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그 페인풀한 정서를 내가 같이 느끼는 지점이 가야 이게 공감이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공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motional resonance 하는 그렇죠. 예. 그 난버블 한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그 베이비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그게 그 멸절 불안한 그 그렇죠. 경지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도 아까 했던 이야기나 뭐 비혼이나 그런 쪽 이야기도 다 보면은 수수한 인식론적 접근이 어떨 때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속에다가 상대방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식하는 거를 갖다가 설명하듯이 그렇죠. 예,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도 실제로 공감할 때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인식론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말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해는. 근데 말로 할 수 있는 공감은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이 생각할 때 진짜 공감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말로 하지 못하는 어떤 비논리적 비합리성이나 이런 비이성적인 것들을 같이 이게 수용해내는 그런 팀이 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은 공감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뭘 줘야만 인터벤션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적 정신분석의 어떤 분은 이렇게 컨테이닝이라는 기법, 그러니까 안아주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터벤션의 기법이라고 가장 배우기 어려운 기법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석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나 그런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은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픈 정서를 내가 함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껴안고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을 내가 스스로 소화해내는 과정이 이게 컨테이닝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내가 이걸 소화되지 않은 이 날 것을 상대방에게 되돌려주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못해도 이 정서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죠. 아유 참. 그래서 이제 치유사하고 내담자 사이도 정서가 통하게 되면 지금 교수님 컨테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게 생각이 났었는데 그 아이를 제가 사랑하니까는 컨테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중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그걸 알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아마도 아주 그 난버블 시기에 상처받은 영혼들은 그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컨테인을 하는 걸 우리가 배우면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네.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말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겠죠. 아, 그럼요. 무의식과 무의식의 접점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는지 안 하는지 두 사람이 다 알아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는 모르지 그게 커넥션이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매번 고생스럽지만 그것이 잘 되는 경우에는 상담자도 알고 내담자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그 답답함도 둘이 다 알아요. 어,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향해서 애써 가는 과정이 이 내담자들의 치료 과정이죠. 어느 날은 접점이 생겼다가 또 어느 날은 완전히 내담자가 나르시스틱한 상태에 빠져들어서 내가 아무리 애써도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교감을 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안정되게 대상의 우리가 항상성이라 그러죠. 대상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하고 어느 정도 접점이 이루어졌지만 그 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엄마가 항상 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만나면 또 그 전부터 이어오던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 새로운 대상으로 새로 만나야 된다고 하면 매번 또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이게 대상의 항상성이 생기고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통찰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설명이나 해석이 조금씩 가능해지는데 그 시기가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죠. 처음부터 그 능력을 가진 뉴라틱 환자면은 여러분들이 치료하는데 처음부터 쉬운데 프리에더프란 지점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어떤 면에 공생 경험을 해야만 그 뒤에 이런 설명이나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 오는데 이 준비 기간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응용 분석의 분야로 넘어가자. 응용 분석 작업에서 관찰자의 내재적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미립자 물리학자의 유비를 통한 대답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그 이유는 관찰자가 직면하는 거의 극복 불가능한 어려움이 관찰 분야에 대한 관찰자의 영향이 아니라 관찰하는 도구로서의 관찰자 자신의 결점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은 우리가 임상 상황에서 역전이라고 지칭하는 반응을 유추해 볼 때 공감에 근거한 우리의 지각에 대한 정서적 편견에서 기인한다. 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편향적 경향성이 종종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을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사건이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 가까운 과거의 사건 또는 현재의 중요한 사건과 유사한 먼 과거의 사건을 다룰 때 우리는 열정, 예컨대 우리의 포부, 소중하게 간직된 자기애 또는 질투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사극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성격, 그들의 동기, 의도, 자기 애적 장애, 갈등을 평가할 때 우리의 연구 결과와 판단이 과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심각한 장애물이지만 정신분석적 역사심리학자들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력은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통에 묶인 제약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예컨대 우리의 열정이 역사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하여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쓰는 역사를 특정한 시민적 목적, 예컨대 우리가 동일시하는 집단에 희망과 지지를 보내거나 우리를 위협하는 집단을 무시하는 것에 이용하려는 경향을 심층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엄정한 객관성, 주관적 요소, 역사가의 특정한 정서적 참여와 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분석까지도 포함하는 객관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문학, 예술, 정치학, 법률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에 관한 우리의 심층 심리학적 인식에서는 미립자 물리학에서처럼 임상적 상황에 내재된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고 그것은 응용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임상 상황, 특히 정신 분석적 상황 안에서 관찰자가 관찰 대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과 나란히 관찰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관찰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대다수의 경우 응용 분야 내의 심층 심리학적 관찰자는 자신의 관찰 대상에게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물리학자가 관찰 대상에게 미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응용 분석과 임상 분석의 명확한 차이입니다. 임상 분석의 경우 관찰자는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그 영역의 내재적 구성 요소가 된다. 그러나 심층 심리학자가 기본 법칙의 범위 밖에서 인간의 세계를 관찰할 뿐만 아니라 관찰 결과에 대한 구별과 발표를 통해서 동시대 사람들과 미래 세대 사람들의 견해와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과학적 객관성을 가지고 인간의 동기와 반응을 서술하려 했다는 작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서적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프로이드의 저서는 말할 것도 없고 루소와 헤겔, 마르크스의 저서들이 포함된다. 위의 생각들은 두 방면으로 확장할 수 있다. 관찰된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면 과학적 관찰과 수술의 목적을 다른 목적과 구별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정신분석 안에서 그 예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객관적인 사료 편찬위원의 목적과 계획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는 사람의 목적을 구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관찰자가 루스나 헤겔, 마르크스 또는 프로이드 같은 능력의 소유자가 아닐 때조차도 과학자, 개혁가, 자신과 그 추종자들의 업적이 갖는 총체적인 효과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특정 학파가 제시하는 과학적 관찰의 총체적인 효과는 세계를 서술할 뿐만 아니라 미미하나마 세계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장에서 다룰 정신분석 치료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내가 앞에서 과학에서의 객관성, 관찰 대상에 관찰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문제를 고찰한 목적은 자기 심리학이 정신분석 과정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나의 논의의 순서는 방금 말한 객관성에 대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관찰자가 따르는 이론들은 그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가 보는 것, 그가 중요하거나 중심적이라고 여기는 것, 그가 하찮고 무의미하게 주변적이라고 여기는 것 등에 대한 평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분명한 것은 전통적인 정신분석학과 정신분석적 자기심리학은 분석 과정과 치료의 본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전자는 욕동을 처리하는 정신기구로 인간을 설명하면서 치료 시에 주로 심리적 거시구조, 본분능, 자아, 초자아 사이의 불완전한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후자는 자기 대상 환경에 의해 지탱되는 자기의 측면에서 인간을 설명하면서 치료 중에 결함 있는 자기 구조의 불완전한 기능적 결과,
즉 정신병리의 근원이 잘못 취급된 욕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미시구조의 결함과 왜곡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자기 심리학이 심리적 갈등을 무시하지 않고 전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분석한다 해도 그것은 치료적 분석의 본질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대상 전이의 분석을 통해서 자기 구조의 결함을 역동적 및 발생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분석과 분석적 자기심리학의 관계는 대우주를 탐구하는 뉴턴 물리학과 미시구조를 구성하는 원자와 아원자 입자를 탐구하는 플랑크 물리학의 관계에 비교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좀 쉬어가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누시죠. 저는 교수님 그 자기 대상 전이의 분석을 통해서 자기 구조의 결함을 역동적, 발생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언뜻 듣기에는 이런데 깊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자기 대상 전이라고 하는 건 코우시 봤던 개념이죠. 셀프 아브젝트 트랜스퍼런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이 분석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전이가 각각 달라요.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역동 중심의 이론이죠. 네. 자아심리학이나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는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 이드, 이고, 슈퍼 이고라고 하는 마음의 삼중 구조 이론을 하나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역동 이론이죠.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 그래 이런 역동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구조는 이고, 이드, 슈퍼 이고가 있어서 이 마음의 구조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한다. 이드는 어떤 역동의 덩어리가 이드죠. 그런데 자아는 어떤 면에서는 외부 현실 속에서 이드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주는 어떤 실행자의 역할도 하지만 사회와 부딪히는 부분이 사회가 용납하지 못하는 과도한 것일 때는 이걸 또 통제하는 기능을 또 해야 되겠죠. 거기에 또 어떨 때는 욕동이 지나칠 때 무의식적인 욕동이 자아 자체를 압도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방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 기능을 하고 또 슈퍼이고가 어떤 이 사람의 도덕적인 가치를 결정을 해서 욕동을 통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아를 슈퍼이고가 자아와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네.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한 집에 3대가 살고 있어요. 며느리, 손자, 그리고 시어머니가 같이 산다고 이렇게 보면은 손자가 버릇없이 굴 때 이 버릇없는 아이를 잘 선도하는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뜻을 같이 해서 이 아이를 함께 이 욕동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조금 그러지 않도록 함께 애를 쓰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럴 때는 이고와 슈퍼이고 그러니까 자아와 초자아가 동맹을 맺어서 이 이드와 맞서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고 역할을 하는 며느리는 우리 아이가 하는 것을 계속 다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어서 이것은 좀 들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드 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볼 때는 이 아이를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어쩌면 여기에서는 갈등이 슈퍼이고하고 이고 간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간에 고부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의 삼중 구조 속에서는 이런 복잡한 갈등 구조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이론인데 여기서 자기 심리학에서는 이런 역동의 이론 중심으로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 Sorry, something went wrong.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보고 뭘 잘못한 게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요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가끔 사람을 깜짝하게 놀래게 해요. 그 전화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야단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런 우리 마음의 삼중 구조 그쪽의 이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가 여기서 자기 구조가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형성된 경우와 되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라티란 환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독립성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직은 분리개발화가 덜 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전이라는 개념을 자아심리학 쪽에서는 분리개발화가 된 대상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들을 그것만을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아심리학자 쪽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자기애적 행동장애, 라고 코웃이 분류하고 있는 이분들도 자기애적인 환자라고 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이카틱한 사람이나 보더라인 환자들 이런 분들은 지속적인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 독립된 인격으로 분리개별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어느 어머니에게 독립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느꼈던 정서가 전이 되는 게 아니고 분리개별화가 되기 이전 상태에서 그 대상에 대해 느꼈던 정서를 치료자에게 전이를 한다고 할 때 이 전이 정서 자체가 계속적으로 그 전이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이때는 이걸 전이라고 인정을 못하는 이유는 분리개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이 된다고 하는 정서 자체는 사실은 자기의 정서인지 대상의 정서 자기에 대한 정서인지 대상에 대한 정서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개별화가 되기 전에는 아이는 어머니와 자기가 분리개별화되지 않은 하나의 묶음이죠. 이 묶음이니까 자기가 느끼는 정서나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나 어머니에게 느끼는 정서가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적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리개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간에 일어나는 전이를 자기적 전이라고 하는데 현대적인 신문서 속에서는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 환자들은 아직 심바이오시스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이런 사람들 관계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느끼는 정서, 그 정서를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투사한다고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코웃은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자기애적 행동장애인 자기애적 환자 이분들이 내담자에게 투사하고 있는 정서가 전이 충분히 해석으로 다룰 만큼 전이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이의 질 자체를 정신분석적 대상이 될 만한 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코웃은 아까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행동장애, 환자까지는 이 전이가 일어난다고 봐요.
그렇지만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환자들은 그런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런 분에게 일어나는 이런 분들이 느끼는 어떤 정서도 이게 전이 정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이를 어디까지를 전이라고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할 만한 대상이 되는 전이가 어디까지냐를 인정하는데 학파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기애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리된 사람이 아직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투사하고 있는 정서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느꼈던 정서는 자기 어머니는 자기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느끼는 정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정서이기도 하고 어머니에 대한 정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고 사이칼로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 대상 레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셀프 레프레젠테이션과 아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표상이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오버랩 된다고 봐요. 그 자기하고 심리 내적인 구조로서 자기 안에 있는 셀프 레프레젠테이션과 오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이 겹쳐 있으니까 이 정서는 자기가 자기에게 느끼는 정서이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느끼는 정서인데 이 두 가지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렇게 떡이 되어 있는 정서예요. 아직은 그게 미분화된 정서이기 때문에 이걸 이런 프리에더폴 환자가 하는 얘기는 자기 정서를 얘기하는 거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정서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겠죠.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과거에 분리되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정서를 치료자에게 전이를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현대정신분석의 입장이에요. 거기서는 전이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한 전이가 있다. 아직 분리되지 않고 있는 그 원래 그 전이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우리를 과거의 엄마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이라고 보느냐, 이걸 전이로 보지 않느냐. 전이라는 개념을 피요하게 분리개별화가 된 사람이 느끼는 정서만을 전이라고 인정하는 자아심리학자나 혹은 클래식한 정신분석가들은 이건 전이가 아니다고 봐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전이가 있어야만 정신분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프로이드의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신분석은 전이와 저항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이와 저항을 분석함으로써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전이 개념 자체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하는 게 자기심리학이에요. 자기심리학이 일단 자아심리학, 이고 사이칼로지나 클래식한 이론이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넓힌 게 코우스의 자기심리학이고 이걸 완전하게 넓혀서 모든 관계에서는 전이가 일어난다고 보는 게 현대정신분석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세 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대상관계나 대인관계 쪽에서는 이런 구별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전이 정서로 보는 쪽에도 속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의 아주 좁게 해석했던 정신분석에 대한 개념이 다른 곳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내담자 측면에서는 과거의 뉴라틱한 환자 측만으로 우리가 환자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요즘 들어서 특히 과거의 전통적인 어떤 신경증의 환자들은 거의 사라진 상태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프로이드가 봤던 환자층은 거의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 각 학파마다 실제로 만나는 환자층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발달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융의 경우에는 환자층을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봤냐면은 성적 역동 측으로 일하는 개념으로 그 본능 이론으로 이해하는 프로이드가 봤던 환자층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권력의지 측면에서 봤던 아들러의 환자층 이런 환자층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보다 융이 봤던 환자층은
실제로 자기가 이 세상을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삶을 다 살아온 사람인데 삶의 뭐라고 할까 삶의 의미 자기의 삶의 의미의 상실 목적의 상실 내가 살아왔던 목적이 상실돼서 이 세상에 아무 보람도 의미도 없다고 느끼는 이런 환자층을 융은 돌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 환자층을 위한 이론이 융의 어떤 셀프 중심의 이론이죠. 자기 안에 대문자 셀프, 무의식 속에 있는 셀프라고 하는 이 셀프가 개별화되는 과정 속에서 의식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원래의 자기 모습이 드러나도록 잘 발달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미닝풀한 삶을 놓친 많은 이런 새로운 환자층에 대한 이론을 융이 세웠다고 보여요. 그런데 코웃이 봤던 것은 자기애적 성격적인 행동 장애자 측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론 구성하고 이런 각자 자기가 봤던 환자층에 따라서 정신분석 이론을 각자 다양하게 개발했는데 그 자체를 서로 상충으로 볼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보는 환자층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이론들이 다 어떤 분이 상충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일정한 환자층을 볼 때 다 도움이 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조금 포용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는 어느 학파야 하고 나를 제한시킬 게 아니다고 생각이 돼요. 아, 교수님 열광하셨어요. 근데 이건 계속 설명을 해도 나도 잘 못 알아듣고 여러분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좌절을 주는 이 설명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는 프리 랭귀지 세계예요. 언어가 없는 세계를 설명하는데 언어 도움을 받는데 그것이 전달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교수님 그 아까 왜 저기 말했던 그 환자 있잖아요. 여성 환자. 예.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저한테 왜 다른 선생님들은 다 나를 편들고 나만 좋아지면 된다고 말하는데 선생님은 왜 내 자식들의 편을 드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설명을 하고 해석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자기 대상 정의가 원초적으로 네. 이게 저하고의 관계에서 투사되고 있는 것이었고 바로 그거죠. 네. 자기 엄마에게 바랐던 거잖아. 네.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이분의 이슈가 그게 드러난 건데 나는 그게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식을 하고 어쩔 줄을 몰랐던 거죠. 네. 당황해서.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소득이네요. 그래요.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 얘기 좀 나누시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심리학에서 자기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내담자와 작업하는 게 바로 이 센텐서네요. 금시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치료적 분석의 본질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대상 전의 분석을 통해서 자기 구조의 결함을 여기 너무 힘들어요. 역동적 및 발생학적으로 탐구. 그러니까 우선 발생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기 경험이란 얘기예요. 자기 대상이라는 것은 처음 자기 프라이머리 케어테이커죠. 초기에 주된 보호자. 이때 어떤 집안에서는 그게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얘기를 하다면 초기에 아이를 돌봤던 분 그 지점에서 느꼈던 정서들이 지금 치료자와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다면 이게 여기서 역사적인
발생학적 전이라는 거죠. 발생학적인 측면에서 이 전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 에너지가 어때요? 자기하고 자기 대상은 한 몸이니까 모든 어텐션이 자기한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어텐션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르시스트의 대가인가 봐요. 그렇죠. 이 나르시시즘의 대가죠. 그러니까 네. 나르시시즘 때문에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에 고생하시는 분들 돕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으로 고생하시는 분 숫자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 속에 숨겨져 있어요. 네. 계속 할까요? 네, 그러시죠. 완전한 분석적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분석적 치료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제시한 것들은 그 주제가 아무리 다양하고도 그런 주제를 택한 이유가 다양하더라도 앞으로 다룰 주요 과제에 대한 예비 작업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요 과제란 분석적 치료를 정의하고 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상술하는 것이다. 치료 방법은 치료의 정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주제로 접근되어야 한다. 내가 분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세 종류의 정신병리, 정신병, 자기애적 성격장애, 행동장애, 그리고 전이신경증을 대하는 나의 치료 태도를 가는 이유는 세 종류의 정신장애의 본질에 대한 자기 심리학적 관점과 전통적 관점을 투기하는 동시에 이 책의 궁극적 과제를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함이다. 이 세 종류의 정신병리에 대한 차별화된 치료적 관점에 대한 선행적 연구는 건강한 자기와 병든 자기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을 가능케 한다. 내가 어떤 분석은 의도적으로 완결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초기 발달의 성공은 최초 상태의 자기가 그것의 발달적 욕구가 외상적으로 좌절되는 순간에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행위를 위해 활기차게 추구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는 사실이다. 이 추구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와 구조적 신경증에서 그리고 자기의 기능의 결정을 당사자와 주변 인물들이 질병으로 여기지 않고 심리적 건강 상태 또는 정신적 정상으로 서술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잠재적으로나마 응집적 자기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즉 잠재적 효율성을 가진 에너지 연속체의 윤곽이 실제로 드러날 때까지 지속된다. 사실 자기애적 성격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서 이 과정이 자기 구조의 확고한 공고화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태가 이미 형성된 자아는 분석 과정의 도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사실 보존적 전이신경증의 경우 발달 초기에는 어느 정도 확고함과 응집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자기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오이디푸스키 자기 대상의 잘못된 반응 때문에 성공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결국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갈등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심리학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갈등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원인인 오이디푸스키의 구체적 자기 대상 관계도 정신분석 치료 과정에서 재생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치료가 순조로울 경우 자기의 초기 발달이 뒤늦게나마 완성될 수 있다. 정신분석의 도움으로 도달한 이 최종 발달 단계에서 오이디푸스키 자기 구조는 뒤늦게 성취된다. 오이디푸스키 자기의 파편들, 근친상간적 성욕과 파괴적 적대감은 통합된 오이디푸스키 자기, 자신감 있고 애정 어린 자기로 대체되며 일과 사랑의 도움으로 자신의 핵심 자기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를 강조하면 발달 초기에 자기가 경험했던 긍정적인 상황이나 일상적 상황을 재활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들이 재생될 수 없는 이유는 발달 중인 자기가 이미 어린 시절에 그것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발달 중인 자기는 구조 형성의 다른 원천을 향해
즉 보상 구조를 형성하는 데서 절정을 이루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더 이상 최초의 원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자기 격리 사례에서 치료의 본질적 과제는 어린 시절 불완전하게 확립된 보상 구조와 관련된 징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자기는 물론 구조적 신경증을 가진 자기와 건강한 자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보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 안에는 한 종류의 건강한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건강한 자기가 있다. 치료를 위한 분석 방법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환자의 잠재적인 건강에 따라 여러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강한 자기는 지배적으로 1차적 구조나 보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창조적 생산적인 자기의 일반적 특징은 방어 구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 유난히 의미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하여 얻은 인상을 근거로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보상 구조의 지배를 받는 자기가 고도의 성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의 심각한 외상에도 불구하고 내적 완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를 획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는 건강한 삶의 구조적 전제 조건에 대한 이 강렬한 논의에 덧붙여 강렬하지 않은데 전혀 관계가 않죠. 내가 가진 하나의 신에 관해 말하고 싶다. 그것은 전통적인 분석은 지금 자기 심리학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에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좋아하겠네요. 특히 보상 구조에 관한 개념은 승화 개념의 대용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갈등은 우리가 역동에 지배되는 정신구조로 인간을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창조적 생산적 활동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자기심리학은 일부 제한된 인간 환경, 예컨대 일시적으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죄책감 또는 평생 성공을 방해하는 무의식적 죄책감에 관한 전통적 개념화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자기만 확고하다면 갈등 그 자체는 전통적 분석이 시민성 정신병리의 원인으로 규정한 지극히 무의식적인 갈등조차도 결코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기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무의식, 정신기구라는 관점에서는 자아의 무의식 부분과 원본능으로 구성된 무의식조차도 정신의 내용이 의식될 수 있는 것인가만을 묻는 틀에 박힌 인지적 접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죄책감에 유발되는 갈등에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갈등을 벗어나려는 필생의 노력이 결국에는 보상구조의 기능 회복과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조적 갈등조차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명력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으로 그리고 비극적 인간을 자극하여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잠재적 동의로 볼 수 있다. 굉장히 희망을 줘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발전하셨어요. 이 내용 속에 어떤 코웃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이 얘기들을 앞으로 여러 챕터에서 또 나눠서 상세하게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발제하시면서 느낀 것 먼저 좀 나누시고 또 다른 분들 나눔 같이 하죠. 근데 우선 그 프로이드 공부를 많이는 안 했지만 할 때는 좀 마음이 많이 어두웠던 것 같은데 이 자기 심리학이 이 첫 장부터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예. 예, 이 자기 그 핵심 자기, 응집 자기 그것이 나중에도 또 완성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정말 굉장히 불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나서 굉장히 그 성취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면요, 참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소망적인 것 같아요.
예, 이분의 어프로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아심리학 쪽에서는 컴플릭트 티어리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기 심리학 쪽에서는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 중심으로,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지면 셀프 자체가, 응집력 있는 셀프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 응집력 있는 셀프가 형성되면 그 셀프 자체가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융이 얘기하는 어떤 셀프나 또 캐롤 로나가 얘기하는 리얼 셀프나 위니카시 얘기하는 어떤 트루 셀프 얘기들과 맞물려 있다고 보여요. 이분의 독창적인 얘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휴먼 포텐셜, 그러니까 이게 어떠면 자기의 셀프로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 이것을 테크니컬하게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쓴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귀한 것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우리는 휴먼 포텐셜을 타고났다고 보는 어떤 이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스틱 어프로치. 바로 이게 휴머니스틱 어프로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대부분의 대상관계, 대인관계 이론들이 많은 경우에 휴머니스틱한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프로이드가 봤던 무의식의 세계와 융이 보는 무의식의 세계가 크게 다른 게, 프로이드가 보는 무의식의 세계는 억압된 본능들이 갇혀있는 어떤 프리즌 같은 곳이라고 우리가 개념이 되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나쁜 것들이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될 것이 숨겨져 있는 곳. 그래서 그 무의식의 세계가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계가 어둡게 느껴진다고 하는. 그래서 융이 봤던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는 그 모든 창의성의 원천이 무의식 속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집단 무의식이란 얘기도 하게 되고, 또 개인적인 무의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억압된 부분, 어떤 본능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만 있는 무의식이 아니고 이 속에서는 모든 창조성의 원천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서 이 세상에 왔을 텐데, 그 이미 내가 모르는 내가 이미 셀프가 무의식 속에는 있다. 어쩌면 이 셀프가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과정, 말은 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자기라고 하는 것의 극히 일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의식적인 이고, 이고 한셔스니스라고 한다면 이고는 의식의 세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1920년대까지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고 속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함으로써 구조이론을 강화하게 되는데, 어쨌든 초기에 봤던 프로이드가 봤던 이고의 세계나 융이 봤던 이고의 세계라고는 의식 중심이죠. 근데 우리가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리소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속으로 의식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는 원천은 무의식의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참 자기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부분. 이게 또 창의성의 근원이 있다. 여러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 무의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어떤 면에서 정신분석가들은 한쪽에서는 과학적인 학문으로 자기 정신분석의 세계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리추얼한 부분이나 너무 초월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비과학적으로 자기 동료들로부터 배척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원적인 인간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떤 인간 잠재성, 휴먼 포텐셜,
혹은 자기의 참자기 중심의 정신분석인가 아니면 역동 중심의 정신분석인가로 크게 나뉘지 않느냐 이렇게 싶어요. 보상 구조하고 스와 개념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점에 다른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승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동은 프로이드가 봤을 때는 성적 역동과 공격적인 역동이죠. 근데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인 역동은 우리 문화적으로 볼 때 별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동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승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역동이 그대로 드러나면은 이 문명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어떤 면 그 역동이 사회가 수긍할 만한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에너지가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인 역동이 변질돼서 사회에 적합한 목적으로 바뀌는 것을 승화라고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보아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 활동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어떤 성적이나 공격적인 역동이 예술적인 활동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 간의 사랑의 관계로 바뀌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는 다 밑바닥에는 이 본능에서 이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본능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코우시 얘기하는 보상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자기 대상이 자기에게 충분한 나르시즘 서플라이를 공급하지 못하거나 해서 어떤 최적의 좌절이 생겼다고 할 때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내가 학교 갈 때마다 내 옷을 입혀줬는데 오늘 어머니가 정신없어가지고 내 옷을 안 입혀줘요. 그러면 아이가 그냥 어떤 아이는 그냥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엄마가 입혀줄 때까지 엄마가 옷 안 입혀줘 엄마가 옷을 입혀주지 않아서 난 학교를 못 간다고 이렇게 거기에 멈춰버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엄마가 전에 옷 입혀주는 거 보니까 나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학교를 가는 아이. 그럼 이 아이는 이 좌절이 생겼는데 이 좌절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고 어느 아이는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 좌절이 생겼을 때 심리 구조가 발생한다. 보상 구조가 발생한다고 보는 스트럭처가 생겨난다. 우리 심리 구조가 형성되면 이때 어머니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심리 구조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이걸 하나의 보상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역동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래 나쁜 역동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쓰는 건데 그 본질적으로는 처음부터 뿌리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참으로 귀한 것은 없다가 되죠. 처음부터 역동 덩어리로 우리는 살아왔고 그것이 지금 애써서 이렇게 승화되어 있을 뿐인데 퇴행하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요? 다시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 본능으로 퇴행한다고 하는 굉장히 비관적인 인생과 사람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깔려있죠. 비관적인 사람에 대한 견해인데 이 보상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패가 좌절이 일어나는 경우에서도 이 보상구조가 형성이 돼서 보상구조 중심으로 잘 발달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그 자기 스스로의 어떤 구조를 형성해 나간다고 하는 거니까 셀프가 응집력 있는 셀프로 바뀌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자기의 성장 과정을 이 보상구조라는 개념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장 중심의 이론이죠. 근데 승화라고 하는 것은 역동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쪽으로 더 가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보상 구조가 제가 이제 느껴지기는 어떤 뭐랄까 관계 형성의 변화라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어떤 원 대상과의 관계가 있었다면은 내적 관계에
어떤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내적 관계가 계속 새롭게 갱신된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무의식이나 인격적인 구조까지도 바뀌는 것이 이제 관계의 변화에 의해서 보상 구조라 한다면 승화 개념은 원관계의 대상 그 관계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냥 그 어떤 그 에너지만 변형시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상 구조로 이야기하는 거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한다. 근본적인 변화이고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승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다른 문화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자기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든지 아니면은 액츄얼 셀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뭐 가식적인 그런 모습도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예술 안에서 승화의 개념을 보면 뭐 미학이나 예술 철학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승화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이 시간에 말해주듯이 어떤 성적 욕동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된 것도 분명히 승화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대상이랑 예술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그려내는 것이 어떤 욕동의 표현이기도 하고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자기의 어떤 고통스러운 삶이나 삶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좋은 쪽으로 승화를 시켜서 굉장한 에너지를 얻는 경우에도 또 승화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저는 그 후자의 경우에는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자기와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예술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승화라고 보기 때문에 승화라는 거는 욕동의 어떤 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쪽 관계 쪽에 어떤 좋은 전환이기도 양자를 그러니까 동시에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우리 한 교수님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술계에서 쓰고 있는 개념은 프로이드의 개념만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폭넓게 정신분석 여러 학파에서 하는 얘기들을 예술 활동에 잘 적응해서 승화의 개념도 굉장히 넓게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꼭 예술가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좋은 예술을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막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거는 굉장히 자기의 삶의 어떤 고뇌나 어떤 깊은 성찰 같은 거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켰을 때 나온 에너지가 굉장히 예술 표현에 있어서 파워풀하게 그려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예술가의 삶이 어때야 된다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게 세상의 지금 관계 후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큰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경증이나 이런 어려움이 예술을 활동을 가져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인격적인 통합을 이루어낸 사람이 진정한 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인격의 성숙함과 어떤 예술적인 활동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통합에는 능력이겠죠. 제가 이제 헷갈렸던 게 여기서 왜 보상 구조와 승화를 대립되는 것처럼 이야기할까 그런 고민이 있는 게 한 교수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승화 속에서도 분명히 관계가 바뀌는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래서 이해를 하기를 이제 뭘로 바꿔내면은 그러면 포고시 말하는 보상 구조랑 여기서 말하는 승화 개념이랑이 우리가 흔히 쓰는 승화하고는 다르구나 하고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승화라고 하는 건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들이 쓰는 그리고 프로이디안들이 쓰는 승화의 개념 욕동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승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지점을 가지고 승화로 제한돼서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 교수님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좁은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래서 보상구조하고는 서로 다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코웃은
이 이고사이클리스하고 자기 심리학이 어떻게 다르게 인간을 이해하는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승화에도 분명히 보상 구조와 같은 관계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이건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한유설이랑 같은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퍼스펙티브만 가지고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결론이 되지만 실제의 현상들을 보는 것은 그걸 이름을 뭐로 붙이거나 사람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성숙해지죠. 그 성숙과 동시에 예술도 진정한 예술의 단계로 간다고 하는 이런 것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또 인격적인 성장과 함께 관계의 개선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 많이 쉬셨는데 추석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봬요. 네, 추석 잘 지내세요.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